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몇 달간 정치권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했던 4.10 총선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포함해 175석 과반을 달성하며 압승을 거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습니다. 여당의 참패 소식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총선 결과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 결과로 보는 22대 국회와 대한민국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내셨던 최수영 시사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10 총선 긴박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셨고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대충 저는 예상했던 만큼 나온 것 같고요. 그야말로 성적표를 받은 거죠. 네. 뿌린 만큼 거둔 거라고 봅니다. 네. 뿌린 만큼 거뒀다. 그러니까 네. 집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해왔던 독선적인 그런 국정 운영 거기에 대한 네. 심판이 제일 컸죠. 네. 윤석열 그것이 모든 걸 덮었죠. 네. 심판론이 지배했던 선거였다.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저는 대충 저도 맞추긴 했어요. 정확한 의석수 끝자리까지는 아닌데 대충 맞춘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그 정권 심판론에 말하자면 기제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강했고 그다음에 다른 이슈가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캠페인 동안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대파 챌린지 같은 이제 이슈 희화를 통한 야권 직결도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좀 체감했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원래 한 130석 예상했었잖아요. 근데 120석도 어렵겠다 싶었고 제가 마지막에는 105석에서도 저도 110석 사이를 예상했는데 어중간하게 맞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측하셨네요. 제가 가물한 건 아니고 여러 개 주워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렇게 했고 조국 신당과 야권의 파이가 저는 한 180에서 190 사이로 봤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예. 이번 총선 기간 내내 방송도 출연하시고 자사 또 예측 조사됐는데 이택수 대표의 예측도 상당히 정확했던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는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결과는 좀 비슷합니다. 최종 의석수는 지난 4년 전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번에는 175석인데 비슷했다고 말씀을 해야 되나요? 비슷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난 총선은 이제 탄핵 충격에서 보수 진영이 재정비해서 도전했던 선거였는데 코로나 전국에서 재난지원금이 총선 직전에 지급이 되면서 예상외로 민주당이 이제 많이 여당 집권 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의석을 가져갔고요. 4년 전에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어떤 그런 재난 상황도 아니었고 또 탄핵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2년이 안 된 상황이었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으로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좀 팽팽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예. 정권 심판 정서가 이제 매우 강했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과거 IMF 때보다 지금 더 힘든 상황이라고들 호소를 했었고 예. 이제 그 상징적인 이슈가 이제 대파 논란이었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는 보수가 똘똘 뭉치지 못했어도 또 다른 정당이 이렇게 출연하지는 않았었는데 예. 이번엔 개혁신당이 소정당이지만 의석 3개를 또 가져갔고 지역구 비례 네.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분열된 채 또 치러졌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는데 예상보다 선전하지 못했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4년 전과 뭐 숫자는 큰 차이 안 납니다만 4년 전에는 여당으로서 정권 안정에 180석, 이번에는 정권 심판에 175석인데 교수님 뭐 여러 지역 또 국회의원도 역임하셨으니까 선거를 이래저래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는데 이번에 가장 좀 눈여겨보신 지역구나 어떤 정치적인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뭐 저는 그 2012년 총선은 제가 뭐 새누리당 거기 뭐 지도부로서 직접 경험을 했고, 예. 그리고 2016년에는 또 뭐 다른 정당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2년에 그 단독으로 152석을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다시는 이런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그 당시엔 그래도 뭐 선거의 여왕인지 뭐 선거의 여젠자를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그 선거의 감각 그다음에 유세 그 정력은 딴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해서 간신양의 152석인데 그때 이후로는 보수 정당이 가반을 넘긴 일이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폭삭을 했고 122석. 네. 근데 122석도 그가 뜯어보면 말이죠. 그때 우리 국민의당이 그 뭡니까 지역구 서울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20몇 프로씩 해서 거기다가 7, 8석 그냥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 사람들은 21대 다 떨어졌지 그냥.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그 당시 2016년에 120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2020년에 한 거랑 뭐 그때부터 조금씩 빠진 거죠. 그런 원인은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어렵게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를 만회를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더 나아가서 보수 정치의 자산을 다 그냥 소진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 회복이 뭐 안 된 거고 지난번 대선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 특히 세금 올리는 등 뭐 여러 가지 실정과 피부에 와닿는 실정 그리고 이제 야당 후보가 별 좋지가 않았죠. 예. 야당 연합 민주당 후보가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누적이 돼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크게 패배했다라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이 보수 정당이 내리 사면패하는 지금 사면패를 한셈이죠. 최평론 가장 큰 그 원인 뭐 여러 방송에서도 이미 진단은 많이 내렸습니다만 결정적인 이번 총선을 관통했을 때 어떤 분기점이 되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가장 컸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크게 이슈에서 실수한 거라든가 정책에서 엄청나게 대국민 지탄을 받은 거라든가 뭐 말하자면은 그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정책 추진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총선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사실은 그 올 초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과가 여부가 들어가느냐 여부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별로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답변을 한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사실 야권의 내용에 힘입어서 여권이 좀 이른바 반사이익 정치의 절반이 원래 손님 실수에 의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의 반사이익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이종섭 대사건, 황상무 수사건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누적된 데다가
이른바 저는 어떤 이슈가 말하자면 희화화된다는 거는 그게 조롱거리로 전락한다는 건데 대파 이슈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러 갔고 분명히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발산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가격만 돋보임으로써 전혀 이슈 관리가 안 되고 아하.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나중에 더더군다나 선관위가 이걸 지참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논란 가지고 이제 그 대파 챌린지까지 오면서 저는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이 전혀 국민들에게 와닿는 체감 지수가 아니라 오히려 희화화된다. 이런 점들이 가장 뼈 아파서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메신저 발신이 안 되는 거죠. 먹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백약이 무효였던 선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백약이 무효다. 메시지가 희화됐다. 조심 뭐 추가적으로 하실 네, 말씀이 근데 있으세요? 이게 단지 뭐 선거 임박해서 생겼던 일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건 누적된 겁니다. 그 불통이라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 뭐라 그러죠? 다 불통 오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안 그랬지만 대통령 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누적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인가 뭐 한다고 네, 뭐 도스텝이 네. 문제였다고 완전 망했잖아. 네. 그 뭐 사람 그냥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내공 실력만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이렇게 되면은 자기 그 대통령 본인이나 이것이 이번 여당에 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하면은 좀 네. 영어로 하면 로우키지 좀 그래야 되는데 뭐 나도 보니까 뭐 매일매일 뭐 이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부터 표 깎아먹은 거지 사고 나고 그러니까 조율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선거해봤어요 이제 안 해봤잖아요. 검사위원회 해본 게 아무것도 없잖아. 무리예요 선거 맡긴 게. 네. 난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난 그래도 백석이라는 마지막 라인을 지킨 게 하늘이 도왔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비하면은 이 보수층들이 결집해서 저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데 이 부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이 있었는데 KBS가 가장 정확했다 이런 또 평가가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설정했는데 국민의힘의 108석에 가장 가까웠던 것이 KBS의 105석 예상이었다. 다른 데는 더군다나 터무니없이 좀 틀렸던 곳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이기는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특히 이제 뭐 낙동강 벨트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다 개표를 하고 나자 또 달라진 경우 또는 뭐 체력 딥치락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출구조사가 또 맞아떨어졌던 것도 있고 이런 좀 사실 상당히 방송사 입장에서도 개표 방송 새벽 2, 3시 진행하면서 당황스러운데 여론조사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이택수 대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출구 조사를 할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법적 규제죠. 사전 투표도 출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2014년 무렵이었나요? 그때부터 사전 투표가 처음에는 이제 뭐 11% 정도 되다가 이번에 31.28%까지 갔는데 전체 67%에서 점유율을 계산하면 한 47%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진보만 했는데 이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하는데 이분들을 사전 투표 출구 조사를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점점 이 특히 대선이나 지선에 비해서 총선은 예측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당연히 좀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MBC나 이제 SBS보다는 KBS가 또 출구 조사를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또 이 전문 인력을 네. 투입하다 보니까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위 예측에 있어서 뭐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KBS가 정확한 예측을 했는데 이건 선관위가 작년에도 국회에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국회가 지금 안 풀어준 거기 때문에 22대 때는 좀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뭐 이준석 당선인 나경원, 안철수, 추미애, 권영세, 뭐 조정훈 또 김재섭 이런 당선인들이 사실 출구조사에서는 좀 밀리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들이 좀 나와서 역시
사전투표 본투표 간에 좀 어떤 괴리가 있었구나 혹은 사전투표 때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표심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방송 3사의 또 출구조사를 어느 쪽이 뭐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만큼 좀 신중하게 KBS 또 이 출구조사와 관련된 조사기관 세 곳으로부터 결과를 모아서 또 KBS 내에 또 디시전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또 별도의 또 연구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또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최평당 의원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이 한강벨트 접전 지역 네. 낙동강 벨트 접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했다. 물론 뭐 큰 결과야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지난번에 122개의 의석 중에서 불과 16개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만 11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에서 한강벨트 외에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에서 험지라고 얘기하는 게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노원, 도봉, 강북. 근데 여기가 진짜 험지예요. 근데 네. 이번에 그 도봉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도봉에서. 김재섭입니다. 이게 도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건이고 사실 여기는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김근태 전 의원과 인재근 그 의원이 내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08년에 뉴타운 바람이 불 때 그때 신지호 의원이 한번 딱 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쪽이 이제 험지였는데 거기서 이제 김재섭 의원이 했던 거는 이제 무리한 공천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젊은 정치인이 가능성과 진정성을 갖고 지역에 천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권자 지형을 떠나서 네.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줬던 사례였기 때문에 주목하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만일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졌으면 전 한강벨트가 다 위험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기 때문에 7차례나 지원 유세를 가면서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의 류삼영 후보자의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는 계양 말고 그렇게 많이 간 지역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그건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 서초동 법원 가는 길이 그 대로를 가긴 해요. 그 동작대로를 지나가긴 하는데 여의도에서 갈 때는. 근데 그것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판 가는 중에 들렀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갔다 오다 들린 적이 2번인가 3번 있어요. 본인도 자기 재판 갔다 오는 길에 잠시 들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동선 이외에도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유삼영 후보를 본인이 영입한 영입 인재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좀 전략 공천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겨줘야만 한강벨트에 대한 무력화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인재 영입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 당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는데 여기도 지고 그다음에 마포갑도 지고 그다음에 그 도봉도 짐으로써 전부 이재명 대표가 영입했던 인재들이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저는 이제 한강벨트의 뭐 유권자 지형 혹은 국민의힘의 지지 이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경고 사인도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180석이 넘는 이제 거대 정당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뜻에 국내 뜻에 반하는 걸 하지 말아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서 저는 이번 선거의 그 세 지역에 대한 함의를 좀 그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아니 교수님 좀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심지어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까지도 나오는 마당인데 그래도 근데 당선은 됐고 또 권영세 후보자 가장 크게는 이제 김재섭 후보자가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천하다 보면은 그 이제 공천을 하는 주체인 당권자 말이죠. 당 대표나 보면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이 나가면 그냥 무난하게 되는데 저걸 꼭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 매석을 잃어버리는 경우. 저도 2012년에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위원장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했는데 그거 다 상대방이 주면 좋지. 뭐 이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무리한 공천을 해서 진 것이 최소한 더 5, 6석 내지 그 이상 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무난하게 당선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게 뭐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판에 그 조국 대표가 냈던 메시지가 선거에 임박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무슨 혁명군을 이끄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니 그게 뭐 너희들 쫄았냐, 뭐 검사를 해체하겠다, 뭐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에는 좀 이른바 안정희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층 유권자들을 좀 움직인 게 아니냐. 특히 그것이 부산에서 한성만 이긴다고 본 사람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을 한번 움직였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게 좋은가라는 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건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일종의 뭐 나비 효과라고 그러나요? 막판에 수도권에서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우리 배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선거라는 거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난 좀 우리 옛날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난 그것이 역풍을 좀 불러왔을 가능성이 난 좀 있지 않은가. 그건 뭐 여론조사 수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제가 그냥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택수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방금 전에 이상돈 교수가 지적하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일종의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 한강벨트 그리고 낙동강 벨트에서 어땠다고 여론조사상으로는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 인물 구도 정책 이제 3대 요소 중에서 구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 이제 짜여졌고 또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짜여졌는데 이제 인물 면에서 유사명 후보가 과연 이 동작을 지역에서 아니면 도봉갑 같은 경우 김재섭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제 안기령 후보가 이제 인재근 의원 대신에 투입이 됐는데 과연 이 지역 일꾼으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도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전현직 의원들도 갑자기 다른 지역구에 가서 투입이 돼서 공천을 받는 경우 대체로 뭐 지난번도 그랬지만 이번에 또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구민들은 이 지역을 보다 더 잘 알고 또 헌신해 왔고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인물 중심의 선택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하고 붙었을 때 사실 대통령실로부터 뭐 모욕감, 뭐 수모 이런 걸 많이 당하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 주민들이 좀 동정심을 이제 가지고 언더독 이펙트가 있었겠네요. 네. 근데 다만 여론조사가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또 막바지에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경원 후보가 이제 이 언더독 효과가 좀 많이 줄어들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또 이제 지도부의 어떤 입장에서 정권 심판론에 함몰이 되는가 이렇게 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동정표 언더독 효과가 분명히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지나치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나베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거부감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격차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남비 냄비의 일본어가 이제 나베로 그렇게 다른 중의적인 의미까지 부여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자 근데 궁금한 건 서울은 지난번 8석 중에 8석이었는데 4년 전 총선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11석이었는데 경기도는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나름 경기도에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수원벨트에 이번에는 꼭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부진했던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경기도에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권자 지형이 매우 이제 불리하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서부벨트라고 하는 이제 그 서해안 고속도로 이제 축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원벨트인데 반도체 벨트와 연결되는 그쪽. 그 거기 보면은 이제 사실은 거기가
그러니까 신도시들도 있긴 한데 거기가 그렇게 보니까 유권자 지형이 어쨌든 60 이상보다도 젊은 세대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제 밀려났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면서 세대 이론이 이제 말하자면은 예. 이른바 이제 연령 효과, 뭐 에이지 이펙트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 공을 매우 들였단 말이죠. 최소한 수원벨트에서는 한석이라도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데이터 중에 하나 좀 흥미롭게 본 게 이번에 그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후보 맞붙은 데서 무려 5,000표 가까운 무효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은 김준혁 후보 지역구인데 이게 통상 무효표가 한 지역구에서 많아야 500에서 800 단위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표를 기권할지언정 네거티브 효과가 있었지만 국힘은 못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효표가 거기서 4,800표인가 5,000에 육박했다는 거는 최소한 그 중에서 절반만이라도 이수정 후보를 찍었으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텐데 그 얘기는 최소한 이 국민의힘 캠페인 전략이 그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못 가졌다는 거죠. 표를 허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물론 그 예. 표의 분석은 제가 뇌피셜로 하는 겁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무효표가 어떻게 한 선거구에서 그렇게 급속한 증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론한다면은 그런 것들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그런 표를 가져오지 못할 정도의 캠페인이었다면은 이게 전 설득력 있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유권자 지형 플러스 캠페인도 약간 좀 그 정확하게 타겟하지 못했다는 그 두 가지가 경기에서의 대패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선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관점에서 그것이 뭐가 패인이었나 또는 이부를 통틀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까지 분석하는 차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상동 교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그 엄청난 김용민 후보의 이 공천이 있으면서 민주당이 우왕좌왕했고 그것이 152석의 가반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동력이 됐던 이번에 김준혁 후보자 또 양문석 후보자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도 당선됐습니다. 네, 본인 당선도 되고 뭐 근데 그 큰 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국민의힘을 싫은 거죠. 대다수가. 그리고 그 87년 이후에 네. 선거 보면은 서울에서 이른바 서쪽과 북쪽은 대체로 민주당 찍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서쪽, 부천 이쪽은 이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고 예. 그다음에 한나라당부터 한나라당 시절이죠. 거기서 보면은 경기 북부, 동부, 남부가 말하자면 한나라당의 아주 베이스였어요. 그리고 충청도도 뭐 김종필 전 총재, 뭐 이회창 전 총재도 다 충청도 출신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머니 쪽이고 그렇죠. 그 충청도 굉장히 어서 많이 오셨어요. 그 지금은 다 민주당으로 다 넘어갔죠. 그 원인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경기도가 90년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신도시. 네. 경기도는 거대한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전에 제가 2012년에도 제가 좀 아는 사람 출마하고 그래서 그 빡오는 있고 지원 요소도 많이 갔어요. 그 아파트 단지 뭐 오산, 평택, 의정부 뭐 그런 데 하면요.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바람은 바람인데 찬바람이군요. 아, 부는 시선이 그 달라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미 그 신도시화 되어 있는 거기서 말하자면 대부분 이제 뭐 30대 40대 뭐지만 소득 수준 뭐 할 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허리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서서히 이제 그것을 다 잃어갔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수원, 성남 그다음에 저 고양시장이 다 민주당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부터 계속 경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 현재 그 국민의힘, 새누리당부터의 이 당이 경기도를 서서히 잃어버린 것이 네. 그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뭐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뭐 저는 뭐 어쩌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경기도에서 사는데 한동수 한번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예. 뭐 공을 들였다 그러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뭐 오산이고 의정보고 뭐 이런 우리가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죠.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의식을 느끼겠습니까? 또 쉽게 얘기하면 강남 보이잖아.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보수당 리더로서 성공하려면은 닉슨이나 레이건처럼 좀 비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성공한다는 게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수도권을 잃어버린 것이고 수도권을 되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들어보지 못했던 분석을 처음 들었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일종의 트레이드마크가 있지만 사실 경기도 유권자들은 강남보유로 상당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슷한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느껴집니까? 안 안 느껴지잖아요.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네. 내가 볼 땐 그래. 네. 이번에는 낙동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이번에 낙동강 벨트는 사전 선거 여론조사하고도 상당히 달랐다. 네. 또는 출구 조사 결과하고도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네. 심지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양산도 잃었고 부산 내에서도 지역구가 더 줄어들었다. 전국적인 판세하고 상당히 달랐던 부산 데이터상으로는 어떤 흐름에 변곡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개헌 저지선을 이제 PK가 지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른바 우리가 남이가 이 정서가 PK에서 선거 막바지에 좀 살아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낙동강 벨트라고 하면 이제 10곳을 얘기하는데 부산 6곳, 경남 4곳 이렇게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북구갑, 북구을, 강서, 사상, 사하갑, 사을 6개 선거고 경남에서는 김해, 갑을, 양산, 갑을 이렇게 되는데 일단 부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재선인 전재수 후보만 북구 갑에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국민의힘입니다.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사상구는 장재원 의원의 정적 동지인 김대식 후보, 네. 또 강서구에서는 김도욱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하갑에서는 이성건 후보가 민주당 재선 최인호 후보를 꺾었고 최인호 의원이 현역이죠. 네. 현역이죠.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걸로 많이들 나왔었고 제 기억으로는 출구조사에서도 이성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초반 개표 때부터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그리고 열세였었죠. 근데 결국엔 이성건 후보가 당선이 됐고 사흘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민주당 영입인재 2호 이재성 후보를 막바지 여론조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6선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4곳 중에서도 또 이제 2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양산 갑에서는 막바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했던 윤영석 후보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4선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산을에서는 김태우 대 김두관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제 김해 갑과 을에서는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해 갑 민홍철, 김해을 김정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결국에는 10곳 중에서 7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최 평론가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섰던 양산 지역입니다. 양산 지역에 김두관 후보자는 낙마를 했는데 김해는 또 개표 결과 아주 손에 땀을 쥐는 초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홍철, 김정호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당선이 됐는데 사위인 곽상원 후보자까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영향권에는 좀 달랐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10년 주기 정권 교체서를 5년 주기로 단축시킨 그 장본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정권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내줬는데 잊혀지겠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또 정치에 직접적 노골적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이른바 이재명 지지층,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들로부터도 좋은 소리 못 들었고 예. 왜 나왔냐, 뭐 밥숟가락 얹으러 나왔냐서부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거꾸로 그 국민의힘 그 더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이 개헌저지선이 무너집니다라고 호소할 무렵에 위기감을 느꼈던 PK하고 그 낙동강 벨트에 있는 보수 지형의 유권자들이 마지막에 총집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거죠. 이게 또 저는 수도권까지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전은 개인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인 원로의 품격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번 총선의 PK 낙동강 벨트의 손익계산도 그렇고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라 손해보는 장사였다. 손익분기 점에서는 완전히 이익보다는 손해 거의 방점이 찍혀 있었고 추후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거는 개도 구럭도 다 잃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참전이었다고 저도 분석합니다. 뭐를 두 가지를 잃었다고요? 개와 구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 할 때 속담을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역시 정말 달변이시군요. 네. 이상도 교수께 안 네, 여쭤보신 저도 네. 말씀 그 말씀 해주시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굉장히 네.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도움도 안 됐고 뭐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많이 도와줬죠. 무슨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오늘 어떻게 이제 인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또 이 교수님의 후배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조국 대표입니다. 자, 조국 대표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인데 조국혁신당은 12석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상으로는 거의 국민의 미래를 앞서기도 했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조금 주춤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의 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번 12석을 거머쥔 이후에 정치적인 이 행보 또 미래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아니 근데 12석을 갖다가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막 척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2016년에 우리 간단했던 말씀을 13석 아닙니다. 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거 진짜로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2석이 된 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판을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 혐의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표 또 이미 뭐 2심까지 유죄 판결에 나온 사람이 대표가 돼서 선거를 치렀다는 건 이거는 뭐 세계사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또 야당이 이렇게 성공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현 정부 대통령이 얼마나 뭐 못했느냐 신망을 잃었느냐 그걸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네. 조국 그 대표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좀 메시지가 좀 지나쳤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예상보다는 좀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부산 선거에 그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다 부산 사람이죠. 완전히 자기 그야말로 뭐 도우러 나갔다가 오히려 그냥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딴 데서는 못한 일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그런 또 우리 말대로 좀 지나치게 나서는 거 그런 게 네. 선거에 별로 좋지 않은 걸 잘 보여줬죠. 네. 제3지대에서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그래도 개혁신당이 아주 약진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단 한 석도 얻지를 못했는데 이 대표님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경기 이 화성을 동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느 선거 여론조사도 이준석 대표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 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에서 이건 이제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가 앞서는 결과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는 아직까지 소개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1강 2중에서 1강 1중 1약 정도로 이제 서열이 정해졌다. 이제 장해찬 후보가 있었던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론조사로 전략적 단일화 아니면은 결선 투표 효과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났던 지역구가 이 두 지역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막바지에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이제 별명이 마이너스 삼선 중진 마삼중. 근데 이번에 아마 이 별을 못 달면 이제 영원히 이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크기 어려운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역시 예. 동정 표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막바지에 이제 부모님이 지원 유세했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2030 세대에서 좀 심금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이번에 하나. 화성에서 당선됐으니까 화성 별을 달았네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여론조사에서 가장 그 무응답층이 많은 세대가 20대 남성 그리고 20대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대남, 이대녀 또 3대남도 마찬가지지만 폰포비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네.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범지족이고 전화를 잘 안 받는다. 네, 그래서 격차가 한 3 내지 5%포인트 정도로 출구조사에서 나오면 역전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직전에 그 수치까지 이제 쫓아간 거죠. 그래서 윤석 대표도 마지막에 승부를 본 것 같아요. 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이런 부분이 이제 먹힌 거였고요. 무박 유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에는 한번 기회를 주자.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이제 약간의 이제 분열된 채 치러지면서 뭐 백석 뭐 이 부분도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 대표를 버릴 수 없는 카드로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예, 짧게나마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2012년 정확하게는 2011년에 이준석 대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입니까? 비대위원 바로 이 교수님과랑 같이 활동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뭐 저는 그 이후에는 별다른 교류는 없어요. 네.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는데, 막 거기도 민주당 후보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막바지에 여러 논란이 네, 있었죠.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이길 수 있는 후보보다는 자기 사람 막 무리하게 넣어서 뭐 그런 것 저런 거에도 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선거의 공천이라는 거 보면은 그런 경우가 항상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사람은 뭐 잃어버리려도 미운 놈은 내보내겠다 뭐 이런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최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준석 대표의 극적인 승리는 이제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국회 들어가면은 매기 효과를 좀 국회 내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나 보수 정당 내에서 예. 상당한 매기 효과. 그다음에 이제 같은 국힘 내에도 김재석, 김용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부정적인 인식만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저는 매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4.10 총선 결과로 보는 22대 국회 그리고 정치권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쇄신에 나가겠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국정기조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기 2년 동안도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거 듣고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이미 내가 볼 때 기차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네. 기조 변화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뭐 구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게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 야당도 협조하기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난 2년 동안에 그야말로 야당이
국회에 다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금년 총선에 자신들이 과반수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저 국민의 현 집권 세력이 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야당과 모든 것을 그냥 뭐 협의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야당이 뭐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주 검은 구름이 껴 있다고 봅니다. 네. 최수빈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아 있고 그렇죠. 이대로 가서는 정말 정치권에서는 대결밖에 없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나 국가의 미래는 상당히 암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수석 등 고위 참모진 대부분이 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일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 조국 대표가 그랬죠. 3년은 너무 길다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힘 빠진 임기 3년도 너무 길어요. 똑같은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걸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역동성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지금 사실 뭐 총리를 바꾼다? 전면 개각한다? 청문회 어떻게 할 겁니까? 아하. 솔직히 뭐 야당이 이렇게 지금 3분의 2 가까운 숫자를 갖고 있는데 국회 인준도 그렇죠. 받아야 되고. 국회 인준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정무 라인을 바꾸면 돼요. 특히나 정무 라인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왜 공천 탈락한 분을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했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임명해 정무특보 왜 임명 못합니까? 그리고 특임 장관제 부활해서 이거는 야당도 협조해 줄 거예요. 정부조직법 개편안 할 때 해줄 거 왜 이거 소통하겠다는데 야당과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정무 라인들을 바꾸는 거는 이 자체가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뭔가 변화하겠다, 대화하겠다, 국회와 협치하겠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이 그런 소폭의 인사, 정무 라인에 대한 인사만 손을 대줘도 그게 시그널이 되고 신호가 되고 그게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폭적인 수용보다는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그런 쪽으로만 화답을 해줘도 물꼬를 트인다. 우리가 손잡이가 문은 아니지만 손잡이를 잡아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오늘 명언이 계속 나오네요. 네. 자, 이택수 대표께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했다라는 것이 또 분석의 또 네.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 성격이 강한 또 총선이 됐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한 36%가 나오는데 이걸 300명 의원 수에 곱하면 108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열일백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지지율이 낮았던 것이 이번 총선에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지난 4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지지율이 한 55%. 네. 재난지원금이 이제 전 국민들한테 나뉘어지다 보니까 한 60% 가까이 됐으니까 네. 6, 38, 180씩이네요. 네. 그 공식이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30% 중반에서 조금씩 이제 한 6주 동안 하락하다가 선거 마지막 그 블랙아웃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1%포인트 반등했지만 40% 선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식은 지난번 2021년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네. 당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득표했던 민주당 예. 민주당의 이제 후보 득표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21년 보궐선거 무렵에는 딱 35% 정도였거든요.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다 낙선을 하고 득표율도 대략 35% 뭐 30% 후반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경고가 있었죠. 예. 민주진영 같은 경우는 2021년 보궐선거 때 패하고 2022년 대선 때 패하고 그다음에 2020년 지방선거 때 패하고 3연패를 했습니다. 민주진영은.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한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옐로우 카드 받은 거죠. 만약에 옐로우 카드 다음에도 어떤 변화가 없으면
국민들은 레드 카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이제 다음 뭐 지방선거 혹은 이제 대선까지 이어지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는 이제 바뀌어야죠.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4년 중임제가 아니라 5년 단임제인데 중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고점을 찍으면서 이제 계단형 하락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은행에서 아니라 잔고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하고는 잘 지내야 합니다. 근데 아직 이재명 대표를 이제 못 만났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국정 기조가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 나왔는데 물론 대통령 국정 지지이긴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였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44.6%를 기록해서 정당 지지율의 이 공식을 대입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교수님, 네. 항상 우리가 국회를 평가할 때는 어느 국회이든 간에 그 당대의 국회를 역대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전망은 22대가 더 심해질 것이다. 많은 지금 이른바 갈등 유발자들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은 국회에 대해서 뭐 비관적인 전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국회에 대해서 뭐 지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대 국회가 어떻게 보면 참 황금 분할을 했죠. 어느 한 당도 과반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하나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양당이 아닌 데에서는 그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어요.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해요. 뭐 당이 정하는 대로 그냥 거수기고 뭐 따라하는 거예요. 그 누가 되느냐 의미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거의 200명 정도는 당 공천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심하게 얘기하면 임명직 당 정당이 임명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스스로가 뭐 과연 대표 기관으로서의 자질감 뭐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 양당 모든 제도가 양당을 갖다가 억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막대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을 해서 신당 차면은 봉쇄가 돼 있고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은 그냥 할 수 없이 고르는 거 아닙니까? 뭐 어느 당에서 찍어주면 여당을 찍었으니까 무조건 찍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허울적인 민주주의라고. 상향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당대표가 장악하고 당대표는 당내 경쟁을 하는데 당내 경쟁에서 그 항상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는 전혀 의사도 반영이 안 되고 뭐 이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심해지는 거고 뭐 국회의원들의 그 자질이랄까 뭐 이런 부분 뭐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좀 떨어졌고 그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장관 옛날 같으면 장관이었다면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영광은 그냥 지금 뭐 장관하면 이게 폐가망신 그래서 그 내가 아는 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몇몇 우리 소환 상임위에서는 장관 뭐 23번 4번째 간신히 구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 나라도 아니잖아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정치기구가 아주 중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뭐 좀 딴 데로 말이 갔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만큼 국회가 잘 돼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국회와 밀접한 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국회의장이 되느냐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의 구심점은 다시 누가 돼야 되느냐. 중요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평동 의원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난감한 변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변화해야 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기도 이렇게 되면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여러 달 동안 표류하던 국민의힘의 이 조타수 역할을 했는데 선장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운명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든 어떤 구심점이 만들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몇 가지 그러니까 짧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예. 일단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당원 당규상 이제 일단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윤재욱입니다. 윤재욱 의원이죠. 그 지난번에도 잠깐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봐요. 가장 중요한 건 당의 리빌딩을 위해서는 일단 누구의 지도자를 급작스럽게 빨리 옹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총의를 모아서 이 당이 가야 할 방향성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수도권 정당이 안 되고 자꾸 TK 자민련으로 자꾸 위축되는가? 왜 지역 정당으로 왜 소화되는가? 이 문제점 빨리 극복해야죠. 그러면 저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내대표 아래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22대 국회 방향성을 정해야 돼요. 여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 구성에 합의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말하자면은 수도권에서 생활한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로 갑자기 가면요 당의 친윤 세력들이 또 저항할 수가 있어요. TK 세력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일종 지금 PK에서 살아 돌아온 김태호 같은 중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PK나 TK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지역 기반도 있고 이번에 지역구 험지 이동이라는 당의 헌신성을 보여줬던 선당후사도 있고 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그 생존 능력도 있고 예. 그렇다면 잠깐 이런 분들이 정말 정식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를 운영하면서 당에 약간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대권까지 갈 수 있는 당권 주자들의 경쟁을 시키는 거. 이게 저는 그나마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이 가야 할 좋은 시나리오고 여기에 만일 휴지기를 가진 그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와서 합류한다 그러면은 예. 더 큰 인재풀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확장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2년 후에 홍준표나 오세훈 같은 이른바 중도 확장성이 있고 아니면 당의 지지 기반이 있는 이런 분들도 합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말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면 그나마 저는 재건의 신라 같은 희망을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시나리오까지도 풀어내 주셨습니다. 최평론께서 이택수 대표께는 야권 이야기를 좀 듣고 이상돈 교수께 좀 평가를 한번 좀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택수 대표 스왑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총선 승리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구에서도 이겼고 또 총선에서는 압승을 거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 정치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하지만 이제 또 일각에서는 법적인 리스크도 있는 거 아니냐 여전히 또 차후에는 이번은 협력적 관계겠지만 조국 대표가 강력한 경쟁자도 됐을 때 어떤 스왑 분석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제 수업 분석 뭐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회 요인 이런 예. 부분들은 분명히 충분히 그것도 이제 충분히 왔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위기 요인이라든지 위험 요인 이 사법 리스크가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서초동의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잠룡들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도력은 공고해졌죠. 그리고 팬덤 현상은 더 강화될 겁니다.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막판에 조국 혁신당도 좀 주춤했던 게 이재명 대표 지지층과 약간의 좀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국 대표하고의 혹은 조국 혁신당하고의 이제 관계 지금까지는 상호 보완적이었었는데 합당 같은 게 있을까요? 합당은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 구성 또 상임위 구성에서 오히려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2대 때 원내 교섭단체도 20석에서 조금 하한한다는 뭐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당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긴장 관계는 안 보였습니다만 향후에는 이재명 대표 말씀드린 뭐 김동연 지사 등등의 원내 이제 잠룡들 거기다가 조국 대표까지 그 당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 등등 네. 약간 위험 요인 또 위기 요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올 중반 하반기에 올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총선 이후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네 사람의 운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아니 뭐
그 대통령은 뭐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가는 거고, 넌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바뀐 척 해봐도 척만 하는 거 다 알아서 효과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일단의 그 사법 과정이 뭐 이제 제일 관건이죠.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한 거하고 100석을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 예. 만일에 100석도 못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검찰이 과연 재판을 충실하게 할 것인가? 난 좀 회의감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200석을 갖게 되면은 일단 특검법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리면 그만이죠. 그렇습니다. 검찰 권한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건인데 나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자력보다는 막판에 부산에서 뭐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남맥성 공천 뭐 이런 것이 좀 열석은 좌우했다고 그냥 그런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그 정국은 뭐 국회는 뭐 열어봤자 뭐 시끄러운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아마 지금 조국 그 당이 12석이기 때문에 아까 뭐 좀 교섭단체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명 완화하고서 어쩌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그 이적을 하게 되면 네. 15석이 되지 않습니까? 15석 때문에 그 당 대표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원내대표와 3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럼 뭐 국민의힘은 뭐 이건 뭐 2대1로 그냥 밀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일단 교섭단 때 되면은 국고 부족이면 어마어마해요. 예. 그럼 뭐 그렇지만 의원에 대비해서 그 국고 부족이면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예를 들면 20석 같으면 20몇 석짜리 정당이 돈이 그냥 돈 벼락 맞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이렇게 스케일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겪어서 알아요. 국민의당 30석짜리가 얼마나 부자 있는지. 그러니까 아주 이런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가 아주 그냥 나쁘게 이용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은 모든 제도를 나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국회 이런 정당을 두고 봐야 되는가. 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개혁을 국회에 기대할 수 없어요. 자, 국회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부분을 따끔하게 이제 지적을 최평남께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과정에서는 특히 조국 대표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을 수만 없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탄핵 추진에 대한 의사가 아닌가. 또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총선에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는 그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뭐 퇴진, 탄핵 추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조국 대표가 이제 조만간 3심을 앞두고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있을까요? 개원은 이제 코앞인데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3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뭔가 빨리 이뤄내야 되겠다. 이른바 이 조급증, 성과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벌써 서초동 법원 앞에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특검하라고 아마 또 시위를 한 모양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 재판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 관계가 이른바 프레너미 관계가 되는 거죠. 프렌드와 에너미 사이. 친구 같은 적 사이가 되는 거죠. 친구를 가장한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국 대표의 조급증을 이재명 대표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안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조율한다면은 오히려 쫓기는 시간은 조국 대표고 이재명 대표는 그걸 가지고 얼마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근데 조국 대표도 영민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선에서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인데 이게 과도해지면 국민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자꾸 특검이나 하라고 180석을 줬어? 네. 190석을 줬어? 이런 역풍이 부는 순간 민주당도 대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세상사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네. 조국 대표는 검찰에 마지막 경고를 한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
거부되는 특검법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택수 대표부터 22대 국회는 아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5월 말까지는 현재 21대 임기가 계속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국회에 어떤 점이 정말 필요할지 핵심이 돼야 될지 그 점을 1분 내로 말씀 주신다면요. 그 선거 트랄로피테쿠스 진짜 선거 끝나면 바로 직립보행을 하는 그 정치인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요. 선거 때 보여줬던 것처럼 심지어 큰절을 하고 네. 108 그 배를 하고 이제 3보 1배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나뉘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주고 국회가 이제 22대 국회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생과 관련 워낙 어려우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 먼저 좀 밟아 나가는 민생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민생의 이택수 대표입니다. 네, 최성현 평론가는요. 네, 지금 여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두 번에 걸쳐서 야당일 때 103석, 여당일 때 108석의 성적표를 100단위 초반을 두 번 받았어요. 네. 야당 민주당은 180석 이어서 지금 범야 190석까지 성적표를 받았어요. 두 번에 걸쳐서 180석을 두 번 걸쳐 유진받았습니다. 한 번은 국민들이 너희들 그 180석 갖고 뭐 했어라고 질타도 했지만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반복되면요 철회합니다. 그다음에는 회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급합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치의 복원, 대화의 복원에 나서야 하고 예. 민주당은 거야의 힘을 제대로 사용해달라. 그 말 이번 29대 국회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수님. 제가 보기엔 지금 큰 두 정당은 또 의견이 일치를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포퓰리즘이지 돈 퍼주는 거 그냥 온갖 이번 선거 공약 나온 거 보세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지. 그 둘이 그냥 같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3지대 정당 하는데 그 제3당 4당은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그야말로 두 정당의 다른 철학이 있는 정당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어. 그래서 그야말로 좀 그런 정당이 있다면은 그 양당의 그야말로 좌우 포퓰리즘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민생이라는 이름의 퍼주기 예산 같은 거는 또 같이 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해 필요한지 난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지 국민이 또다시 국회를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길 우리는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